2025년 7월 15일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결제 대행사의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발표와 함께 스팀에선 수많은 성인 게임이 플랫폼에서 사라지게 되었지요. 문제는 이 게임들은 불법적인 게임이 아니라 엄연히 오락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 ESRB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결제 대행사 기준으로 표현이 문제라서 삭제된 게임이란 겁니다. 원래 스팀은 게임의 표현에 대해선 자유롭지만 위험한 콘텐츠에 대해서 자체 규제를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제 기준은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다가는 개발자들이 그 기준만 살짝 벗어나는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스팀의 자체적인 검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ESRB의 심의를 통과하고 스팀의 내부 기준까지 만족한 게임이 결제사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삼중 규제라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것이죠. 게다가 그 규제라는 검열 도구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 단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죠. 즉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검열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콘텐츠 검열이라기보다는 금융 기반 검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 기반 검열이란 법률에 의한 직접적인 금지보다는 금융 결제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의 검열입니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회피 전략과 윤리적 이미지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지요. 또한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열당해도 개발자가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검열 사태 뒤에는 올바른 소리, 컬렉티브 샤우트라는 단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호주에 기반을 둔 단체로 성인물은 물론 낙태조차 반대하는 기독교 및 보수의 성향의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단체의 행동에 카드사가 움직였나? 이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사건을 돌아봐야 합니다. 원래 모든 플랫폼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해 사용자 콘텐츠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즉 플랫폼에 문제 있는 콘텐츠가 올라올 경우 그 사용자는 처벌받아도 플랫폼은 처벌받지 않았죠.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포사세스타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흐름이 바뀝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 면책을 받을 수 없게 했지요. 이 법이 유명해진 것은 2020년 뉴욕타임스의 폰허브 비판이었습니다. 이 칼럼에서 과거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폰허브에 올라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비난이 일자 카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 버티던 폰허브는 결국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결제 중단 압박에 손을 들고 수백만 개의 비인증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이트 구조를 전면 개편했어요. 그런데 카드사는 왜 이렇게까지 당할까요? 단순히 윤리적 문제 때문일까요?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 인신매매법 등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란에 휘말려 광고주가 있다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또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벗어나면 거액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제 대행사는 플랫폼을 압박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제망을 많이 확보해야 매출이 확보되지요.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가진 카드로 결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구매를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카드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제를 중단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규제 뒤에는 법이나 제도 이전의 시장과 정치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다양한 고객을 유치할 플랫폼은 스스로 검열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압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게 정부나 법원의 명령이 아닌 민간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컬렉티브 샤우트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반대를 내세우며 스팀과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수백 개의 성인용 게임을 지목했고 결제사가 이 압박에 반응하여 플랫폼의 규제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컬렉티브 샤우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수익원은 후원금과 기부금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지원금에서 나옵니다. 이 금액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클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의 기준에는 그들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는 해석을 달리해보면 활동의 목적과 별개로 대중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주목받는 것이 단체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청원, 언론 노출, 청문회 요청 등 전문적인 캠페인 전략을 통해 정치를 조종하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결제사의 사회적 평판 리스크를 경고하며 압박합니다. 이는 사회단체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캠페인 전략에 따르는 것으로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곳을 압박하지만 한번 성과를 거두면 더 큰 플랫폼을 압박할 명분을 얻습니다. 스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이런 압박을 따르게 되면 단체의 지속적인 후원 확보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하게 되지요.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명분은 정치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필승 카드이기에 정치인들은 이런 단체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요. 물론 규제당한 모든 게임이 억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중은 정말 선을 넘었다 싶은 게 종종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개중엔 문제가 없음에도 주관적인 편견 때문에 규제당한 것 같은 게임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주관에서 나온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번 규제가 유난히 화제가 되는 겁니다. 게임은 다른 어느 문화보다 대중성과 접근성이 높고 표현의 폭 또한 넓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게임 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검열이 가장 먼저 실험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단체가 가장 먼저 건드리는 공간이 되곤 하지요. 단 과거에는 이것이 정부 규제에만 얽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윤리를 내세운 민간단체들이 새로운 검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력을 키우고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이들과 손을 잡지요.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본허브, 올리패스 같은 성인 사이트는 물론 패트리온, DR 사이트 등의 창작 플랫폼까지 공적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적 심의를 통과한 작품조차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탄압당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엄연히 ESRB의 심의를 받은 게임임에도 결제사를 압박하여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심의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게임의 표현을 더욱 억누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이번 사태는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정부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윤리기준과 금융 시스템의 손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검열이 어떠한 법적 투명성도 없이 자의적인 리스트와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며 이는 결제 대행사가 정치 사회단체의 압박으로 인해 시행하고 이를 만든 창작자와 이를 구매한 구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규제의 경우 심의 기록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방어 논리를 펴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지만 사기업의 규제, 그것도 외부 리스트를 통한 규제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규제당하는 게임은 보통 1인 개발이나 소규모 인디게임이라 정당한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송을 감당할 비용, 시간, 체력의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한국에서 1997년 7월부터 시행된 청부법은 여러 가지 만화를 청소년 유해물 제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선 대대적인 만화 산행이 벌어졌죠. 이때 많은 만화 잡지가 폐간되었고 만화가들이 붓을 꺾거나 대본서나 성인 만화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연세 작가는 청국의 신화로 인해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청부법을 주도한 것이 한국의 YMCA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였지요. 즉 시민단체가 법 제정을 주도하여 문화를 탄압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했더니 성매매가 주택가로 소모들어 더욱 음성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결제사를 통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이 규제에서 벗어난 플랫폼이 정말 규제해야 할 위험한 콘텐츠를 만드는 새로운 음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금융 기반의 사적 검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업만이 알 수 있는 내부 규정으로 인한 규제니까요. 이로 인해 창작자는 억울하더라도 법률 위반이 아닌 사회적 낙인이 문제가 되는 새로운 위험을 처하게 되니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의 표현을 규제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는 표현의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의 자유가 더 이상 국가 주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금융 시스템, 윤리 프레임, 종교, 자본, 그리고 정치적 압력이 표현의 경계를 규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 채널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